네,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인사이트 좀 드릴 거고요. 맞춤형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어제까지는 네. 방송에서 인사할 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멘트를 못 치겠더라고요. 왜요? 시장이 안녕하지 네. 않은데 안녕하십니까라고 굳이 묻는 것 네네, 같아서. 눈치 없이 저는 또 왜냐고 또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네. 안녕하십니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왜 장 초반에 약간 이제 들썩이더니 네. 결국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가야죠. 삼전 닉스 영향 때문이 아닌가 네. 사실 많이 그런 생각 올라가야 드는데 일단 이게 그동안 이게 근데요 오늘 뭐 올라도 한참 멀었잖아요. 거기까지 고지 가기에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급락의 이유를 조금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떨어진 만큼 기술적 반등으로 멈추면 안 되니까 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순환 투자 요 네. 리스크 예전에 이제 AI 관련해서 발목을 잡았던 네, 이유 네, 네. 두 번째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엔비디아 순환 금융이라고 그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순환은 우리가 뭐 그냥 뱅뱅 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융은 이제 돈이니까 돈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너랑 나랑 우리 사이에서 계속 뱅뱅 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좀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왜 순환금융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과거에서도 엔비디아가 많이 했던 건데 왜 그게 문제시 되는 거냐라고 이제 시장이 우려감을 표하냐 하면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이게 엔비디아의 실제 수요를 왜곡을 시킨다라고 이제 시장은 네네. 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다 안 좋게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순환금융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 있게 좀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제 순환 금융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엔비디아 순환 금융 자금이 도대체 얼마길래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표를 잠깐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규모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규모거든요. 총 이제 7,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SK그룹은 좀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코어 미부나 여러 가지 합쳐서 7,500억 달러인데 이 7,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100조 원이에요. 1,100조 원? 1,100조 원. 네, 우리나라 네, 네. 1년 예산의 2배보다 조금 네, 적은 양인데 예. 그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한마디로 순환 금융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순환 금융이 됐냐면 표의 왼쪽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신용이 이제 보증을 서주죠.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오픈 AI는 엔비디아에서 빌려준 돈을 갖고 엔비디아의 GPU를 또 사줘요. 그러니까 저게 순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돌고 돈다는 뜻이 네,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돈을 안 빌려주면 자사의 GPU를 구매하기 힘든 기업들한테 돈을 억지로 빌려주면서 구매를 유도를 한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어요. 7페이지짜리 어떤 그 발표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정리를 하면 우리는 투자를 하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도 쓰지만 그 돈을 갖고 우리 GPU를 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 사겠습니까? 그걸 네. 당연히 사죠. 엔비디아 거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설왕설래가 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이제 뭐 오픈AI 파이낸싱, AI치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이제 500조 원, 그다음에 오하이오 AI 데이터 센터 네오클라우드 360조 원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이게 지금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를 저걸 다 돌리려면 네. 원자력이 10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10기가짜리기 때문에 엄청난 게 1기가를 들어가네요. 예. 돌리는데 원자력이 1기가 필요하거든요. 10기가면 웬만한 도시에 1년 동안 전기를 쓰고 남는 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난 양이죠. 네. 이게 이제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뭔가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 규모가 이제 2,500달러. 이제 이 때문에 그때 또 시장이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그럼 자사 칩을 오픈 AI에서 구매를 해주고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챗 GPT 이제 많이 쓰니까 그렇죠. 글로벌 기업인데도 대명사죠. 왜 이렇게 뭐 보증까지 필요한 건지 아. 약간 그런 거를 시장이 좀 의심을 하는 건지 일단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너무 커서 네. 오픈 AI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거든. 이게 원래 이제 5천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주도를 하는 건데 5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그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네. 왜 보증을 서주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실질적으로 겪은 일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은행에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인터넷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직접 찾아갔는데 은행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용 점수가 빵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이거 대출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아예 없다고 예, 예, 전무해서 지금 예. 오픈AI가 딱 그런 신도아지 상황이라고 같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장사, 비상장사, 상장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그 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지금 비상장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적자예요. 네, 맞아요. 적자기 때문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적자인 기업들은 아무리 오픈 AI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 자체가 없거든요. 신용 등급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릴 때 이자의 그 퍼센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적자고 비상장사고 그걸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거 우리가 이자를 얼마에 받아야 되지 이게 이제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가 돈 빌려줄게. 니네는 우리 GPU로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리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시장에서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를 네. 지급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네. 오픈 AI에. 근데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2,500억 달러는 어떤 규모 정도로 자, 인지를 2,500억 되는 달러.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눈만 감았다 뜨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3,000조 원이니 뭐 하이닉스가 2,000조 원이니 뭐 1년 영업이익이 몇백조가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조 단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약간 뭐 애매모호해졌었어요. 네네. 옛날에는 뭐 몇천억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2,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60조 원입니다. 정확히. 이게 엔비디아 기준으로도 엄청난 규모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자, 오픈 AI의 보증을 이제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를 해줬어요. 이제 아직 해주진 않았는데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죠. 5천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엔비디아 보증을 쓴다는 건데 엔비디아 1년 매출보다 큰 돈입니다. 저게요. 1년 매출보다 더 큰 돈인데 보증을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자기 지갑에 갖고 있는 돈의 4배 규모예요.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아무리 엔비디아지만 니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미래를 누가 알겠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선이 조금은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유 현금의 약 4배 규모라고 네, 하니까 네. 엄청난 건데 어쨌든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한 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통 크게 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어찌적으로 그런 돈이 결국 이제 자사 칩을 사는 그런 구매 비용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신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기업의 신용 네, 네. 막 등급도 있고 근데 CDS 프리미엄이 네, 네.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네. 반응과 채권 시장의 반응이 좀 약간 달랐어요.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주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 보지만 전 세계 채권 시장의 돈이 주식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채권 시장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이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채권 쪽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이제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조금 바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언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못해서 그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회사채. 그렇죠. 네, 네. 사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채권에 돈을 이제 투자를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해도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네. 그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에요. 보험료.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보험료 세게 부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은행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센 것처럼 네.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도 그냥 뭐 패밀리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몰아도 보험료가 싸지만 똑같은 사람이 문 두 짝짜리 스포츠카 타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얘가 이거 타면 밟는다. 그치.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험료가 똑같은 사람도 확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메타 이런 빅테크들의 그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경고를 주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좀 약간 중간 정도 2선, 3선에 있는 좀 고만고만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가총액 며칠 전까지 1위를 했던 기업인데 네. 그 엔비디아한테 지금 시장이 니네 이렇게 가다간 좀 위험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경고음을 주는 게 그 CDS 프리미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도 기업의 네, 체질을 정말 네, 알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6월 중순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반도체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네. 삼성전자, SKS 굉장히 좋았다가 떨어지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네.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 네. 파고를 겪고 있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거나 목표가를 낮추는 것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쓰여요. 근데 네. 과거 우리가 보통 1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올리면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왔나 보다라고 이제 보통 시장에서 그랬었거든요.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네, 이제 네, 워낙에 좀 틀렸기 때문에. 근데 목표 주가라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산정을 할 때 굉장히 단순 논리로 하고 있거든요. 니네 얼마를 보니까 펄을 몇 배를 곱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가격까지 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가격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네,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이제 그 37만 건이 낮췄는데, 여기서 뭐 낸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 낸드는 또 양쯔 메모리가 또 일단 올해 하반기에 그 상장을 할 예정이죠. 그다음에 중국이 뭐 노광기를 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저도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가장 그 발목을 잡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디램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잠깐 표를 보면서 맞춤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올해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 상승을 했다는 것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상승한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올해 1분기에 맨 윗줄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디램이 90%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 달 만에. 근데 올해 2분기에는 올해 1분기 대비 90% 오른 1분기 대비해서도 디램 가격이 50%에 6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게 팔았어요. 네네네네. 근데 3분기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고객사들한테 디램 가격 우리 20% 올리니까 니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두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지구는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생산량은 플랫한데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분기에 90%, 2분기에 5, 60%, 3분기에 20%,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맨 밑에 보면 디램 소비자 가격이 일단은 뭐 작년 3분기 대비해서 4배가 오를 정도로, 이게 점점 상승폭이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있어서 좀 고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떨어지지 않고 그 최고 실적을 계속 유지만 한다고 했을 때 네.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대 이상 뭔가 또 네. 나와야지 되는 네, 건데 그게 맞습니다. 아니고 네. 정체됐거나 둔화가 되면 네. 비율적으로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은 그 공매도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뭔가 공매도 금지하는 약간 그런 조치가 나왔을 법도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네. 사실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약간 뭐 물 먹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MSCI 선진국에서 떨어졌잖아요. 이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관찰국 대상에서 떨어진 건데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미국과 유럽에서 쓰는 공매도와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서양권에서 쓰는 거는 이제 제로룰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업틱룰이라는 걸 적용해요. 제로룰은 뭐냐면 네.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니까 서양권 같은 경우는 제로룰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던질 수가 있어요. 가격을 이제 내리 꽂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업틱룰이라는 제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업틱룰은 현재가가 10,000원이면 현재가보다 10,000원보다 한 틱 위에, 그러니까 뭐 10,050원, 11,100원 거기다밖에 매도를 못 내는 네. 절대 10,000원이나 뭐 9,900, 뭐 900원 이런 데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이에요. 그렇죠. 업틱룰.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우리나라 공매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있어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많이 어겼었거든요. 네. 과거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만약 펀드 매니저가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했거든요. 메모장으로 막 전달을 하고 메신저로 우리 만주 공매도 치겠다. 메신저로 정말로 한 말 전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25년도 3월 달에인가요? 이제 공매도 다시 재개되면서 이거를 전산화를 싹 하면서 니네 앞으로 이거 어기면은 굉장히 크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해서 일단 뭐 공매도는 안 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갖고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건 좀 약간 거래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받아주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됐던 이번 주가 네. 아닐까 싶은데 창신 메모리 반도체의 상장 이게 기술력은 이제 4위잖아요. 세계 네, 4위. 네.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3사가 아니라 메모리 4사라고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창신 메모리 관련해서 언론 보도 보면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기술 격차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술을 따라오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 2016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근데 2019년도에 처음 생산을 했고. 그럼 10년 됐네요. 네,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반도체를 벌써 많이 따라왔죠. 모건 스탠리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창신 메모리 16나노 DDR5가 그거보다 더 선단 공정으로 만든 하이닉스 12나노 DDR5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직접 발표까지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따라오는 속도, 그다음에 지금 8% 정도 되거든요. 그 점유율이. 점유율이. 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거의 뭐 10%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자, 기술은 지금 뒤떨어져 있지만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만약에 창신 메모리 기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의 메모리 기준에서 HBM만 비슷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승부를 뭘로 보냐면 가격으로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도 중국 반도체 기업과 가격으로 승부를 정부에 엄청난 이 지원을 받는데 가격으로 지금도 반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굉장히 큰 어떤 뭐 위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물들어오고 있는데 이 파도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죠. 네. 라는 점 보시면서 사실 어쨌든 많이 흔들린 데는 다 그 이유가 있구나. 또 네. 우리 잘 버텨야 되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삼전 닉스 관련한 배경 설명 아주 잘 유익하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